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유튜브 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매주 토요일 여러분과 미제사건 관련 컨텐츠를 진행하는 토요일사건 팩트의 김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진행하게 될 이 사건은 현재 시간적으로 봤을 때도 12년간 아직 돌아오시지 않은 한 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수사 결과 자체가 모든 게 다 끝난 내용은 아닙니다. 용의자도 있었고 범인을 체포하기 위한 많은 노력도 있었지만 결론적으로는 해결된 게 아직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장소는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은 옥천의 작은 시골 마을 이백리인데, 제가 사진을 먼저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리 머릿속에 그냥 어떻게 보면 논이 있고 어떻게 보면 뭐 밭이 있고 사람들끼리 그런 삶을 사는 곳이구나, 시골 마을이라는 편견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 먼저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냥 골목골목으로 되게 좁은 가게들이 하나씩 놓여 있으며 서로 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어떻게 보면 읍이나 이런 데 있는 가게들 사이의 골목, 바로 이백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곳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실종자분은 바로 이분이십니다. 1965년생이시며 2007년 3월 23일 실종되신 배진성님이십니다. 이 얼굴도 꼭 기억을 잘 해주시고 혹시 보신 분이 있다면 꼭 수사에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분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 씨는 여러분이 보신 이곳 이백리가 고향이 아닙니다. 다른 곳이 고향이고 가족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던 바로 석공일, 부처님의 이제 모습을 만드는 걸 이제 어떻게 보면 그걸 불모라고 부르는데, 그 일을 하시면서 첫 작품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건 석공회사를 낸 곳도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에 대한 애착도 있고 뭐 서울 근교나 이런 데는 만들 수가 없었던 거였죠. 혼자 떨어져서 친인척 없이 혼자 컨테이너에서 생활을 하시게 됩니다. 여기가 바로 당시의 실제 가게입니다. 자, 근데 이분께서 갑자기 어느 날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 가족들도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죠. 스스로 잠적을 했다, 아니면 뭔가 삶이 힘들어서 어딘가에서 목숨을 끊었다. 근데 그렇다고 보기에는 가족들, 유족들이 보기에 말이 안 되는 상황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꿈을 찾기 위해 향한 곳, 그리고 일도 잘 되고 있는 상황, 자신의 아이도 있는 상황, 오랫동안 꿈꿨고 40대가 되어서야 이런 모든 일들이 시작됐는데 스스로 사라졌다.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장소에서 배 씨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바로 그날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아마 오늘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여러 사람, 여러 가게가 나오다 보니까 조금은 헷갈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쉽게, 편하게 어느 집, 어느 집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안은 굉장히 섹션이 작은, 가깝고 서로 다 알고 있는 사이들이다 라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2007년 3월 23일 저녁 7시 30분, 배 씨는 애초에 했던 예정된 시간보다 일이 일찍 끝납니다. 트럭을 타고 바로 이 이백리의 마을에 오게 되죠. 이유는 이 이백리 마을에 공장이 있던 게 아니라 가까운 데 공장이 있었습니다. 혼자 왔던 게 아니었습니다. 당시 함께 일을 했던 동업자와 낮부터 일을 했기 때문에 저녁을 간단하게 먹자라는 취지로 이곳에 왔던 거죠. 이곳에 왔던 곳이 바로 삼겹살 집이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각자 소주 한 병을 먹고 시간은 약 1시간 반이 지나 9시가 됩니다. 그곳에서 나와 그 둘은 헤어집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목격자이자 첫 번째 용의자일 수 있는 사람, 동업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진술 이후에 우리 같이 마주치고 내가 술 먹지 말고 집에 빨리 가라고 얘기했어요 라고 했던 배 씨는 그 다음에 또다시 행적이 확인됩니다. 배 씨가 그 다음에 보였던 곳은 오후 9시가 조금 넘은 시간, 다 가까웠으니 새로 주막을 개업했던 이름 민인의 주막이었습니다. 오후 9시에 민인의 주막에서 혼자서 전화를 받으면서 들어왔던 모습이 확인됩니다. 전화 내용도 되게 간단한 거였습니다. 그래, 뭐 그런 거야.
뭔가 많이 술에 취한 느낌. 그 주막에 있던 분은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았지만 분명 본인도 당시에 술을 많이 마시고 있는 상태. 주막집 주인도 술을 마신 상태였습니다. 그럼 술을 많이 마신 손님이었던 배씨, 그리고 이 둘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갑자기 배씨가 좀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미디어 주막 주인에게 혹시 기억해요? 저 옆에 노래방. 그 노래방 주인이 아줌마 욕하고 다니는 거 알아요? 즉 험담, 뒷담화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배씨가 해버립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그냥 험담 정도가 아니라 뭐 여기서 방송에서 얘기할 수 없을 만큼 좀 안 좋은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주막집 주인은 너무 화가 나서 바로 노래방을 향하게 됩니다. 노래방에 향했던 그 주막집 주인은 바로 노래방 주인을 데리고 함께 다시 본인의 가게로 옵니다. 왔던 이유는 배씨에게 물어봐야 되니까. 그렇게 주막집 안에서 3자 대면이 시작됩니다. 술에 조금 취해있던 주막 주인, 맨정신이었던 노래방 주인, 술에 또 많이 취해있던 실종자 배씨. 당시에 노래방에서 왔던 사람은 아니 내가 언제 그랬냐? 라고 배씨에게 물어봤을 때 배씨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조용히 술만 마셨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두 번째 확인되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그럼 여러분도 여기까지 갔을 때는 첫 번째 용의자라고 얘기할 만했던 동업자는 이제 끝난 상황입니다. 이제 범인으로 모습이 보일 수 있는 상황은 술에 조금 취했다고 얘기하는 주막집 여주인 혹은 노래방 여주인이어야 됩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배씨는 또 그 가게에서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말다툼을 셋이 하다가 노래방 주인은 다시 노래방으로 그냥 돌아갑니다. 왜냐면 둘 다 술을 너무 많이 취했고 말도 안 통하는 상황. 당시 노래방 주인의 의견에 따르면 진술에 따르면 아니 그 주막집 언니도 너무 취했고 배씨도 취했고 말 이상하게 해서 대답도 안 하고 그냥 화가 나서 나는 다시 노래방으로 갔어요. 상황 정리가 된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좀 시간이 지나 3월 23일 밤 11시쯤 배씨는 다시 그 집을 나오고 자기가 처음에 동업자와 함께 왔던 차를 주차한 곳으로 걸어갑니다. 근데 걸어가던 길에 우연히 강모씨와 이모씨 두 사람을 만납니다. 강씨는 남성, 이씨는 여성입니다. 근데 이들은 다시 우연히 만나서 술을 한 잔 더 하자라는 얘기를 하게 됐고 바로 가까이 있는 하람치킨이란 치킨집을 향하게 됩니다. 이때까지 셋은 아무 문제 없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목격 진술도 모두 확인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또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노래방 주인과 주점 주인은 또다시 혐의점이 벗어납니다. 그 뒤에도 배씨의 행적은 확인이 됐거든요. 하람치킨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있진 않았습니다. 셋 다 어느 정도 술을 좀 마신 상태였기 때문에 500cc 한 잔씩 하고 밖으로 길을 나서게 됩니다. 그 시각이 밤 11시 40분. 그리고 그 이후에 셋은 헤어진 게 아니라 배씨가 노래방에 가자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도 좀 중요한 포인트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본인과 조금 사이가 안 좋았던 공간. 그럼 우리가 추측해볼 수 있는 건 배씨는 정말 많이 취한 상태입니다. 노래방에 가서 얘기하자, 또 노래하자 라고 얘기하고 강씨와 이씨를 데리고 노래방을 향하게 됩니다. 노래방 주인은 기분이 어땠을까요? 조금 전까지 자신을 이간질했던 남자가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당연히 노래방 주인의 입장에서 기분이 안 좋아서 빨리 가라, 술에 취했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영업시간이 끝났다, 빨리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여기서 노래방에서 노래를 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 셋은 바깥을 나올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함께 있었던 이씨, 여성 이씨는 집을 갔다라고 합니다. 그럼 남은 건 강씨와 배씨뿐입니다. 근데 강씨와 배씨가 있는 공간에 주막집 주인 아줌마가 또다시 옵니다. 왜 왔을까요? 우리가 이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 주막집 여주인이 또 온 이유가 아마 생각이 날 겁니다. 노래방에 와서 노래방 여주인에게 또다시 따지러 온 겁니다. 너 왜 그런 말 했어? 즉 이곳에서 또 함께 마주쳤던 거지요.
이 상황을 밑에서 보고 있던 노래방 여주인은 바로 문을 닫고 집으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씩씩거리면서 왔던 주막집 여주인은 뭐야 문 닫혔어? 영업시간 끝났어? 라고 얘기하며 다시 집으로 갔다라고 하지요. 그럼 이제 남는 건 강씨와 배씨뿐입니다. 이 모든 상황에 대한 진술은 각자 서로가 알리바이를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이죠. 이 마을 내에서 말입니다. 그 시각이 새벽 12시, 밤 12시입니다. 3월 24일이었죠. 자, 그렇게 그 행적을 마지막으로 배씨는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나타나지 않았죠. 며칠이 지나도 다음날 함께 동업을 해야 되는 동업자가 연락을 했는데 가게에도 없고 연락도 안 받고 뭔가 이상하다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바로 경찰에 실종 신고 접수를 했는데 당시 경찰은 확인을 합니다. 이거 범죄다. 이걸 범죄라고 판단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생존 반응이 전혀 없습니다. 이 사람이 만약에 확인을 봤을 때 지금 실종, 단순 잠적이라면 핸드폰을 쓰거나 아니면 어디 가서 카드를 쓰거나 병원을 가거나 기록이 나와야 되는데 그 어떤 것도 없었죠. 물론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이게 좀 범죄지 라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겁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기지국 신호에 대한 신호가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핸드폰 전원을 자기가 꺼버리거나 아니면 배터리가 0이 돼서 사라지거나 이런 식으로 되면 자연적인 기지국 최종 신호라는 게 찍히는 게 어떻게 보면 메커니즘입니다. 근데 휴대폰이 예를 들어서 갑자기 박살이 나거나 휴대폰이 불에 타버리거나 아니면 휴대폰의 배터리를 분리시켜버리거나 이런 식의 시스템이 되면 기지국 마지막 종료 시스템이 안 남습니다. 또 하나 더, 이뿐만이 아니라 배씨가 당시에 일을 해야 되는 일정표에 그 약속을 철두철미하게 지켰던 사람인데 그 기록이 아무것도 안 남았다는 점, 더불어 차도 현장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상한 가게 앞에 주차를 해놓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신고 전화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게 배씨가 사라진 문제인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여기까지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전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은 누가 가장 의심이 가십니까?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거의 다 비슷하게 아마 한 남자가 굉장히 의심스러울 겁니다. 마지막까지 같이 있었고 그리고 그 사람의 진술이 마지막 행적에 확인된 것도 아니고 본인은 집에 갔다고 얘기하지만 과연 그게 맞을까? 당연히 경찰 쪽도 똑같은 입장이지요. 근데 저희가 여기서 조금 중요한 부분을 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심리적인 부분인 건데요. 진술에 대한 중요성입니다. 이것은 블랙박스도 없습니다. CCTV도 없습니다. 모든 건 각자의 말로서만 믿어야 합니다. 저희가 지금 얘기했던 사람들 중에 맨정신의 행동을 판단하고 정확하게 증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첫 번째 저녁을 같이 먹었던 삼겹살집 주인들, 시작점이었던 거죠. 맨정신이셨습니다. 그 다음이 누구였냐면 노래방 주인분입니다. 그 이외에는 전부 술을 마신 상태라고 보는 게 가장 합리적입니다.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는 거냐면 배씨 같은 경우, 실종 배씨는 분명 심리적인 상태가 좀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집에 가지 않고 다시 굳이 새로 개업한 주점에 가서 주점에서 술만 먹은 게 아니라 주점집 여주인에게 노래방 여주인이 당신을 욕하더라 라는 이상한 말을 하게 됩니다. 일상적인 루틴을 좀 확인을 해봤는데 배씨가 평상시에도 조금 문제가 있었던 적이 많았다고 합니다. 술을 마시면 좀 직설적인 얘기를 하거나 어떻게 보면 사람들끼리 좀 사이가 안 좋아질 만한 얘기, 좀 불쾌한 이야기를 자주 하는 타입이라서 사람들도 평상시에 배씨가 술을 마시면 걱정을 많이 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루틴적인 걸 보게 되면 배씨는 이날도 본인이 술에 취했고 기억이 잘 없는 상태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 이야기의 두 번째 근거도 같이 셋이 치킨집에서 먹다가 치킨집에서 이동을 했고 거기에 우리 노래방 가자, 일반적인 상황이면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배씨에 대해서, 실종자인 배씨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건 당시에 심리적으로 봤을 때 기억을 잘 못했고 그리고 사람에게 좀 어떻게 보면 시비를 붙인 상황 정도였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집에 바로 가지 않은 상황, 술을 계속 마시고 싶어하는 상황이었죠.
뭐 외로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술을 마시는 걸 즐겨하는 걸 수도 있고요. 이제 그 다음입니다. 주점 주인은 원래 술을 마시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1시쯤 한 남성이 들어왔고 그게 배 씨였죠. 그리고 배 씨는 들어와서 거기서 뭔가 험담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서 노래방 여주인과 싸우며 삼자대면을 했던 상황.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주점 주인도 술을 많이 마신 상태입니다. 진술 기록을 확인해보게 되면 배 씨가 들어온 건 기억이 난다. 나하고 싸움 붙이려는 얘기를 했던 건 잘 기억이 안 난다. 셋이 싸움을 같이 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내가 다시 가서 노래방을 찾으러 갔다. 기억이 안 난다. 라고 진술을 합니다. 즉 주점 여주인의 진술에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건 배 씨가 왔다는 부분까지는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 진술을 우리가 믿게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면 노래방 주인입니다. 노래방 여주인은 아무렇지 않게 장사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언니라고 불렀던 주점 여주인이 쫓아내려왔고 너 왜 내 험담해? 당장 따라와 라고 해서 같이 이동해서 삼자대면을 했고 내가 언제 욕했어요? 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배 씨는 그냥 술만 마시면 아무 말 하지 않았다. 굉장히 기분이 불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사실 이 내용 중에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를 갖고 있는 사람은 노래방 여주인입니다. 가장 기억에 잘 날 거고 당시의 상황에 대한 감정적인 부분이 정확한 사람일 확률이 높다는 얘기죠. 해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할 때는 노래방 여주인에 대한 진술이 가장 신빙성이 높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경찰의 수사에서는 제일 중요했던 게 목격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동네가 조그마서 그럴까요? 목격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목격자는 같은 시간에 똑같은 사람을 다른 각도에서 본 사람입니다. 한 분은 가게 앞에서 우연히 봤고 한 분은 골목길로 들어가는 길 쪽에 집에서 소리를 들은 겁니다. 둘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끄러웠다. 싸우는 소리가 났다. 한 명의 진술은 가로등 밑이었다. 한 남성은 털썩 주저앉아 있었고 한 남성은 서 있었다. 그리고 그 남성이 어느 순간 그 쓰러져 있는 남자를 몸으로 들어서 들쳐 업고 골목길 방향으로 걸어가더라. 이게 첫 번째 진술입니다. 두 번째 목격자분은 당시에 심야토론이란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데 자꾸 개가 심하게 짖는 소리가 들려서 뭐지라고 봤더니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 건장한 남자가 있었고 또 다른 남자가 있었다. 즉 남자가 2명이었다. 라는 진술을 하게 됩니다. 즉 이들의 이야기로 보게 되면 마지막에 배 씨와 함께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은 한 남성.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용의자 중에 이 씨 여성입니다. 그리고 주점 여주인 여성입니다. 남성은 강씨뿐입니다. 물론 제3자가 있다면 남자라면 이렇게 두 사람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자, 일단 여기까지가 목격자분들의 진술입니다. 일단 저희도 목격자분들의 심리적인 부분이 실제로 맞을지 안 맞을지에 대한 공간적인 부분을 확인해보면 이런 공간입니다. 이런 집 2층이고 가로등 밑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면 당연히 들을 수 있는 상황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번화가처럼 밤새도록 시끄럽게 술을 마시는 장소가 아닙니다. 누군가 큰 소리를 내면 명확하게 기억을 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더불어 이 둘은 서로 대화를 맞춘 게 아니라 따로따로 얘기를 했지만 시간적인 부분, 모습적인 부분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물론 쓰러져 있던 한 남성이 무조건 배 씨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겠지만 확률상 가능성이 높다는 정도인 것뿐입니다. 그것도 기억은 해두고 그 다음으로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경찰은 바로 용의자를 지목합니다. 그 용의자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바로 그 남자 강 씨입니다. 강 씨의 혐의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얘기하며 결국에 체포까지 했던 거죠. 긴급 체포했던 상황입니다. 5월 4일. 그리고 강 씨는 여기서 좀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1차 진술입니다. 지금부터 이 진술이 조금 중요합니다. 1차 진술,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래방에서 나와 배진석과 멱살잡이하며 싸웠습니다. 목을 밀치고 가슴을 때리고 정강이를 발로 찼습니다. 노상에 넘어진 것도 기억이 납니다. 쓰러졌던 그 남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서 차를 끌고 가 다리 밑에다가
밀어버렸습니다. 그게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분명 그때 확실히 죽었을 것입니다. 폭행했고 죽였고 사체를 다리 밑에 버린 건 사실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진술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구속영장 실질심사 때 이상한 주장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저 안 죽였는데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저는 당시에 싸웠던 건 기억이 나는데 진술 중요합니다. 싸운 건 사실인데요. 기억을 못합니다. 죽인 건. 저는 죽인 적도 없고 사체를 유기한 사실도 없습니다. 경찰서에서 얘기한 건 진술은 뭡니까? 어렴풋이 기억난다고 했던 거지. 당시에 긴급 체포하고 막 CCTV에 뭐 나왔다고 얘기해서 저 그래서 엉겹결에 한 얘기예요. 저 죽인 적은 없습니다. 라고 진술합니다. 여기는 영장 실질심사였습니다. 경찰 조사 때까지만 해도 내가 죽였다라고 얘기해서 보강조사를 하려고 구속영장 신청을 했는데 구속영장을 확인하는 장소에서 전 그런 적 없는데요 라고 얘기를 바꿔버린 겁니다. 결국 구속영장은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됩니다. 그렇게 석방돼 버린 거죠.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1차 진술부터 4차 진술까지 말씀을 드릴 건데 진술을 계속해서 번복을 합니다. 근데 이 진술에서 우리가 찾아봐야 될 중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1차 진술. 배씨와 헤어지고 혼자 집에 갔습니다. 즉 때리지도 않았다, 죽이지도 않았다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당연하죠. 처음에는 말입니다. 당시에 200리에 가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곧장 집에 가서 아마 한 7, 8분 정도 걸렸을 거예요. 이게 바로 첫 번째 강씨의 진술입니다. 마지막까지 같이 있었던 거니까 말이죠. 그런데 경찰이 강씨를 긴급 체포했던 이유가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강씨의 휴대전화 위치국을 확인해 봤는데 집과 정반대 방향, 즉 옥강리 방향으로 향한 게 확인됩니다. 옥강리 방향이 바로 이 강이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전화통화를 새벽 12시 9분에 한 기록이 확인됩니다. 전화를 왜 했을까요? 분명히 집에 갔다고 했는데 집에 간 게 아니었습니다. 해서 긴급 체포를 했던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거짓말, 집에 갔다. 거짓말입니다. 다음번 2차 진술 땐 싸웠고 그리고 나는 집에 데려다 줬다라고 얘기합니다. 옥강리에 있는 집까지 내가 태워다 준 거예요. 당시에 배씨는 조석에 의식이 있었고 그리고 옷도 잘 입고 있었다. 옷도 정확하게 기억을 합니다. 노래도 들었다. 나는 옥강리 마을 입구 앞에서 유턴을 하고 석재상 앞 그의 가게 앞에서 차를 세워주었다. 그리고 가면서 이렇게 나한테 얘기를 했다. 술 마셨는데 운전할 수 있겠어? 괜찮아? 라고 해서 나 갈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다. 이게 2차 진술이었습니다. 그런데 3차 진술을 하게 됐던 이유가 목격자의 증언 때문이었습니다. 그때는 다투다가 사망했고, 그러니까 때리다 폭행 후 사망, 그리고 사체를 유기했다. 옥강리 마을에 가서 유턴해서 거기다가 던졌다. 그 이상 갈 수 없었던 건 삼양 건물소라는 게 있었고 거기가 수시로 음주 단속을 했고 내가 옛날에 걸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곳에 던졌다. 거기에는 마른 잡초만 있었고 물은 없었다. 다리 밑에 떨어질 때 확실히 사망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3차 진술 모든 걸 이야기한 상황, 그래서 기소를 했던 거였죠. 구속영장 준비를 했던 상황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 3차 진술까지 얘기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진술을 바꿨던 이유는 이제 어떻게 보면 핸드폰 위치 추적이 달랐기 때문이었고, 두 번째 진술을 바꾼 건 목격자가 나타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본인이 죽였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상황이었죠. 근데 우리는 이 인정, 결론적으로는 범인이 안 잡힌 거기 때문에 그럼 이 사람은 풀려났다는 거네? 라는 건 추측할 수 있을 겁니다. 자기가 아니라고 얘기했으니까 말이죠. 그럼 여기 나왔던 모든 진술을 왜 이렇게 얘기했다 라고 배 씨는 말을 할까요? 우리가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다 추측이 됩니다. 경찰이 강압수사했으니까, 경찰이 유도신문했으니까, 경찰이 무섭게 했고 난 그냥 대충 하자라고 했는데 그걸 죽였다고 경찰이 꾸민 거야. 그래서 나는 판사한테 가서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야.
근데 저희가 이걸 좀 심리적인 부분으로 건드려보고 싶었던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느껴질 때 1차, 2차, 3차 진술의 차이점이 혹시 뭐라고 느껴지십니까? 1차, 배씨와 시작부터 헤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2차, 배씨와 함께 차를 탔다고 얘기합니다. 3차, 죽이고 차에 태웠다고 얘기합니다. 배씨의 상태가 살아있고 몰랐다, 살아있고 태웠다, 죽어있고 태웠다. 진술이 바뀌어가는 부분이죠. 그리고 또 하나 더, 두 번째 진술입니다. 첫 번째로 얘기할 때는 자기가 곧장 집에 갔다. 두 번째 진술할 땐 데려다 줬다. 세 번째 진술할 땐 시신을 떨어뜨리고 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시신을 떨어뜨린 장소가 여기와 가깝습니다. 왜 이곳에 굳이 왔을까라는 의구점도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그냥 집에 갔다. 두 번째는 배씨가 의식이 있었다. 배씨가 나에게 말까지 했다. 술 먹었는데 갈 수 있겠어? 라고 말을 했다. 세 번째는 사망했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진술 중 가장 많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무엇일까지요? 사실 이게 보통 생각해보면 1차 진술이 가장 거짓말이 많지요. 아닙니다. 1차 진술은 애초에 시작 전부터 포인트를 바꿨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모든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난 그냥 집에 갔어 라고 얘기하면 끝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2차 진술 때부터는 좀 구체적인 말들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근데 이 말을 만들어낼 때 특징은 자기가 위치를 분명 옥강리를 갔기 때문에 거기를 어떻게 갔는지를 이야기해야 되는 범인의 심적인 특성도 중요하다는 거죠. 살아있음을 강조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느껴지셨습니까? 의식이 있었다. 나도 의식이 있었다. 그 사람이 입은 옷이 뭐뭐뭐였다. 가면서 무슨 노래를 틀었다. 어디서 유턴했고 어디서 세워줬다.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아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했던 말, 술 마셨는데 운전할 수 있어요? 라는 얘기에 걱정하지 마 라고 얘기하고 집으로 왔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강 씨의 진술은 자기는 분명 살아있는 사람을 데려다 줬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다라는 느낌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비슷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서 얘기했던 게 어쩌면 더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얘기한 걸 수도 있는 거지요. 경찰은 이제 그러면 증거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은 증거 자료를 뭐를 찾으시겠습니까? 차를 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차를 검색해봐야죠. 현장에 있던 바로 강 씨의 차입니다. 모든 실오라기의 시트를 다 뜯어내며 시료 검사까지 했지만 배 씨의 DNA가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더불어 방범용 CCTV에서도 찍히지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그럼 배 씨가 어디 있는지, 만약 사망했다면 시신이라도 찾아야 된다. 어디에도 그 시신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떨어뜨린 데가 바로 밑에가 바닥이 강이 아니라 돌입니다. 거기에서도 없었고 떨어진 흔적도 확인이 안 됐고 강에서도 확인이 안 됐습니다. 즉 시신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확인이 안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신이 얘기하는 정황 증거상 증거가 없구나라고 명확하게 알게 된 이유가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자료를 경찰과 검찰은 어떤 것도 제시를 안 한 겁니다. 그냥 이 사람이 주장했으니까요 라는 이야기뿐이죠. 그때부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때린 것도 아니다. 기억도 안 난다. 강 씨가 얘기했던 진술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나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당시 나 엄청 추궁했죠. 당신들이 얼마만큼 나를 추궁했으면 나 꿈까지 꿨어요. 내 꿈에서 내가 배씨를 죽이더라고. 내 배씨를 떨어뜨리더라고. 이 이야기를 경찰한테 했는데 경찰은 그 꾸민 내용을 조서에 그냥 갖다 썼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게 됩니다. 나는 너무 억울하다. 인권 침해를 받았다. 차도 시트를 다 뜯어놨다. 증거자료 갖고 와라. 너희 말대로 내가 죽였으면 DNA가 나와야 되는데 내가 입었던 옷에도 내 차에도 어디에도 DNA가 없다.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게 바로 강 씨의 주장입니다. 근데요, 자기가 억울하다고 얘기하며 거짓말 탐지기 조사까지 자발적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거짓말 탐지기에 혹시 배진석 씨가 어디 있는지 압니까? 모릅니다.
혹시 배진석 씨를 살해한 사실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모릅니다. 모두 거짓 반응이 나옵니다. 자기가 하겠다고 했는데도 거짓 반응이 나왔던 거죠. 자, 여기까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상황까지 얘기를 해봤을 때 여러분은 강 씨의 편을 드실 겁니까? 안 드실 겁니까? 정황적으로 봤을 때 사실 강 씨의 편을 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즉 중요한 건 이 부분은 검찰과 경찰 측 주장입니다. 자백을 다 했다. 물론 그분들을 의심하는 게 아닙니다. 자백을 했다, 조서를 꾸몄다, 영장실질심사를 넘어갔는데 말을 바꿨다. 그리고 증거자료를 찾으려고 했는데 증거자료가 어디에도 나오지 않았다. 저희가 강 씨의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보고 검경의 입장을 생각해봐도 정말 이 사건은 이상한 부분이 됩니다. 물론 우리의 입장에서 뭐 차를 세차했겠지, 깨끗이 했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면 사건 발생 자체가 3월 23일 날 됐고 당시에 우리가 그 강 씨를 체포한 게 5월 달이었습니다. 시간이 꽤 지났기 때문에 DNA가 안 남았을 수도 있다라는 건 뭐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몸에 상처가 없는 것도 시간이 지났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반응 나온 걸 봤을 때도 뭔가 의심이 가는 건 사실인 거죠. 하지만 아예 증거가 안 나왔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특이한 상황입니다. 아직도 강 씨는 그 마을에 살고 있고 당시의 차를 지금도 타고 다니십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가 이걸 프로파일러 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눌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로 다 진실을 얘기했을까? 라는 겁니다. 만약에 강 씨가 범인이면 시체 유기 장소를 거기다 라고 얘기할 이유까지는 없답니다. 그리고 시체 유기를 당시에 이곳에다 했으면 금방 발견됐을 겁니다. 환한 대낮에 강속도 아니고 바로 밑에 있는 돌입니다. 3월 24일 새벽에 했습니다. 체포된 게 5월 달입니다. 그 사이에 시신에 대한 기록이 확인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강 씨는 시신이 발견이 안 된 걸 알고 있었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마을이 떠들썩하지 않았다는 걸로 하나, 두 번째는 본인의 시신 처리를 다른 데다 했다면 전제 조건이죠. 정말 만약에 본인이 시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든 걸 진술을 했다라고 얘기를 가정을 깔게 되면 시신은 나왔어야 되는 게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시신이 나오지 않았단, 강 씨를 범인으로 생각했을 때인 거죠. 그러면 사체 유기 장소조차도 스테이징일 확률이 높다는 거죠. 왜냐면 그 사이 시간 동안에 시신이 발견됐다는 얘기는 마을에 아예 없었습니다. 시신이 다른 곳에 있을 수 있는 확률도 있다라고 생각해봐야죠. 물론 우리들만의 추측인 겁니다. 해서 증거는 분명히 없다라는 걸 강 씨는 알고 있을 확률인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강 씨는 그것이 알고 싶다 팀과 이야기를 할 때 좀 법률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알고 있는 것도 신기하죠. 경찰한테는 뭐라고 얘기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결정은 판사가 내리잖아요. 맞습니다. 어젠 기소가 돼서 그 판사 앞에서 말의 진술을 번복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경찰 조서에서 얘기한 건 조서기 때문에 증거가 없는 어떻게 보면 진술로만 만들어진 상황 속에서는 어떤 것도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그걸 알고 있는 어떻게 보면 자신감에 대한 표현도 굉장히 특이한 상황입니다. 자, 근데요, 실종이 2달 지나서 한 사람이 새롭게 등장합니다. 제3의 인물. 3월 23일 그 술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 배 씨와는 친한 사이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한 남성. 검은 모자, 검은 옷, 검은 바지, 위에부터 아래까지 모두 다 검은색으로 입고 있었던 한 남자. 그 남자는 그날 그 가게에서 혼자서 안주 간을 썰어 먹은 남자입니다. 근데 당시에 있었던 주점 주인은 술에 너무 많이 취해서 그 남자가 누군지 기억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기억하는 사람은 딱 한 명. 그 주점의 종업원 여직원이었습니다. 사건이 발생되고 2달 뒤 그 남자가 다시 그 장소에 나타납니다. 그걸 보자마자 종업원은 저 사람이야. 그때요, 3월 23일 왔던 사람, 저 사람이에요. 자, 그 남자는 옆마을 서씨였습니다.
이제 새로운 용의자 한 명 여러분에게 서씨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릴 겁니다. 강씨일까? 제3의 인물 서씨일까? 아니면 또 다른 제3의 인물일까? 서씨에게 진술을 받습니다. 당시 경찰 조사 결과 난 당시에 자정쯤에 주막에 있었다. 주인과 종업원이 서로 싸우고 접시를 깨서 나도 말리고 깨진 접시를 치웠다. 종업원이 나갔고 얼마 뒤에 나는 여주인과 함께 같이 나갔다. 그 여주인과 함께 노래방 앞에서 헤어지고 나는 길을 건너 집으로 갔다. 동거녀의 집입니다. 그 마을에 있는. 노래방 앞에서 헤어졌다. 이 진술 맞는 진술입니다.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진술과 결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경찰은 물어봅니다. 그러면 당시에 배 씨랑 강 씨도 봤겠네? 밖에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에 대해선 아니요, 저 못 봤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좀 이상한 상황인 거죠. 좋습니다. 이게 바로 서씨의 진술입니다. 그럼 우리가 서씨의 여기까지 얘기 들었을 땐 그냥 뭐 지나가는 참고인 정도였겠지. 그리고 그날 술을 먹고 그 마을에 살고 있는 동거녀의 집으로 갔다고 얘기하니까 뭐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서씨가 다시 한번 그 술집에 나타납니다. 여주인께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 사실 누나한테 할 말이 있는데. 그게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 마을에 얼마 뒤 살인사건이 발생합니다. 한 집입니다. 이 집안에는 서씨의 동거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을 자세히 보면 누군가 문을 깨고 침입한 흔적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칼, 그리고 시신이 발견됩니다. 동거녀 여성이 살해를 당했습니다. 온몸에 칼에 찔렸고 피가 난자한 상황으로 사망을 했죠. 당연히 용의자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누굴까요? 당연히 서씨입니다. 서씨는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곳 화장실에 있었습니다. 사망한 채 발견됐던 거죠. 서씨는 사망했습니다. 근처에선 약국물, 어떻게 보면 농약 같은 거죠. 농약 중독으로 사망한 채, 즉 자살입니다. 서씨가 자신의 동거녀를 살해하고 자살한 채 발견됩니다. 자신이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 중에 이런 일이 발생된 겁니다. 즉 용의선상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아니 뭐 그거 가지고 왜 용의선상에 올라가?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용의선상에 올라갈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서씨가 전기 관련 일을 했는데 대전 쪽 근무소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친구를 만나러 간다라고 하며 주차했던 장소, 하얀색 자동차를 주차했는데 이 차가 갑자기 전소합니다. 이게 배 씨가 실종된 이유거든요. 근데 이 진술도 이상합니다. 당시 대전경찰서에서 진술할 때는 친구 차를 타고 왔다, 친구 만나고 친구와 함께 왔다라고 했지만 옥천경찰서에서는 친구 얘기가 없고 혼자 왔다고 합니다. 진술들이 다 달랐던 상황이었죠. 물론 차량에 불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차량은 이 근처에서 마을 주민들도 뭐야 이 차는? 웬 낯선 차가 여기 있지? 그리고 그날 밤에 불이 난 겁니다. 방화 이유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방화 가능성에 대한 부분, 정기적 요인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도착 시 이미 화재가 최전성기였음, 굉장히 빠른 시간에 연소가 되었음, 연료 탱크에 캡이 열려져 있었고 앞문 뒷문이 열려진 채 화기가 진행됐음, 신고자 진술에 의하면 남자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렸다라는 점, 주차된 차량으로 운행한 사항도 없음, 엔진 부분에 소실 흔적도 없음, 정황으로 보아 신원 미상인이 고의로 불을 질러 한 방화로 추정된다. 누군가가 차를 불을 질러버린 겁니다. 누군가가 뭐야 왜 우리 동네에 불법 주차해, 화가 나네, 불을 질러야겠다. 연료캡을 어떻게 열죠? 창문을 어떻게 열까요? 열 수 없습니다. 유리창이 깨진 거겠지. 창문이 내려가고 깨진 것과 그리고 올라간 채로 깨진 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운전해보시면 다 아실 거죠.
어느 정도 운전해서 차량이 내려간 상태면 들어간 상황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위가 화재 때문에 압력 때문에 깨졌다라고 한다면 그것과 닫혀있는 데서 깨진 거는 전혀 다른 상황이니까 말입니다. 누가 방화를 했을까요? 이런 부분 때문에 혐의점 삼아 용의선상에 올라 수사를 받는 도중 사망해버린 겁니다. 자살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을 정리해보면 되게 애매모호합니다. 두 가지의 저울에 추가했습니다. 강씨냐 아니면 지금 여러분과 함께 얘기했던 서씨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서씨가 또 의심스러운 건 왜 차에다가 불을 질렀을까?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데도 좁혀오는 수사망. 당일날 어떻게 보면 자신의 알리바이를 입증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동건이요. 근데 집을 부시고 침입했다는 점도 굉장히 특이한 상황입니다. 다른 문제 때문이었던 건지 아니면 정말 자신의 알리바이를 입증시켜주지 않고 뭔가 그날 봤던 이상한 점을 얘기할까봐 무서워서 그랬던 건지 알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는 어떠십니까? 이 사건이 꼬였던 이유는 저희들끼리의 이야기는 바로 이 문제입니다. 용의자 중심의 수사였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그대로 듣고 오셨다면 범인 되게 애매하다. 서씨인가? 아니면 서씨가 아니라 진짜 강씨인가? 아니면 제3자인가? 우리가 지금 생각해봐야 될 문제는 배씨가 어디로 갔냐라는 문제입니다. 자발적으로 사라질 리는 없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까지 정황을 드린 모든 말씀에 의거해서 배씨는 아는 사람을 따라가도 이상하지 않고 모르는 사람을 따라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 아는 사람과 시비가 붙어도 이상하지 않고 모르는 사람과 시비가 붙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만취 상태였다는 건 다 아실 겁니다. 자발적으로 어디선가 이동하기에는 쉽지 않았을 것이며 지속적으로 알코올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죠. 자, 그러면 배씨를 누군가가 폭행을 했다라고 한다면 혈흔과 혈액이 있을 겁니다. 혈흔과 혈액에 대한 부분은 어디에서도 확인되지 않고 조사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만약 폭행 당시에 만약에 혈액 같은 게 없었다라고 하면 온전한 상태로 어딘가 이동을 했었어야 되는 문제. 강씨도 서씨도 전부 다 차가 있었을까에 대한 문제가 봉착하게 되죠. 둘 다 차는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흔적은 강씨에겐 아예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씨의 차량은 불이 타버렸습니다. 서씨 쪽이 우연성일지 강씨 쪽이 우연성일지는 알 수 없지요. 이렇게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만약 배씨가 사망했다면 배씨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이것은 다 산간지대입니다. 경찰이 수색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찾지를 못한 상황입니다. 조심스럽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과연 이들 중에 시신과 관련된 부분을 처리하기 더 편한 사람이 누굴까? 강씨일까 서씨일까? 서씨는 어떻게 보면 강아지들이 몰려있는 곳, 어느 업장이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강아지들이 굉장히 많은 공간, 축사죠. 그곳에서 옆에 컨테이너에서 생활했던 사람입니다. 당연히 도축과 관련된 시스템도 갖춰져 있었죠.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의심 가는 게 서씨 쪽입니다. 근데 강씨 쪽 진술만 만약에 믿게 된다면 강씨는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에 대한 의문점이 남아버리게 되는 거죠. 만약 정말 강씨의 진술대로 폭행하고 뭔가 좀 찜찜한 건 맞는데 그 이후에 내가 때린 건 맞고 기절을 시키고 그냥 도망을 갔는데 이 사람이 사라지고 어떻게든지 몰라서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처음엔 거짓말했고 나중에 계속적으로 좁혀오는 것 때문에 결국에는 이상한 얘기에 진술한 거 혹시 이게 아닐까라는 의구점도 드는 상황인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배씨 씨는 지금도 만약에 사망하셨다면입니다. 생존 신호가 없으니 말이죠. 사망하셨다면 지금까지도 나타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디에 있을까? 시신 처리를 완벽하게 한 공간이 어딜까? 이 두 차량은 이 마을 바깥으로 나간 적이 방범용 CCTV상에 찍힌 적이 없습니다. 그럼 이 마을 어딘가 안에 그리고 시신이 있었다, 있어야만 했다, 처리를 했다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이들의 무게, 범인의 추는 어디가 더 무겁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 강 씨는 억울한 피해자였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영악한 범죄자였을까요? 서 씨는 우연히 사건이 겹쳤던, 어떻게 보면 내연녀의 관계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걸까요? 아니면 정말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발생했던 사건이었을까요? 아직도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사람들 사이에 이 마을에선 쉬쉬하며 여러 가지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범인의 무게의 추, 그것이 궁금합니다. 저는 토요사건 팩트의 김원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